많이 추우시죠? 오늘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치고는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서울의 구석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어, 오늘은 저 유쾌한 생각에서 세미나를 주최하는데 주제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네,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제 그 여태까지 하시면서도 좀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예,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제가 여기서 유쾌한 생각에 와서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쇼핑몰 처음 시작해보고 싶고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해보고 싶으신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카메라가 아무래도 보다 그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니까 준비했던 수업이 이제 제가 주재한 수업이 이제 생기초 사진 수업, 예, 카메라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스튜디오를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예, 지금 유쾌한 생각에 와서 영업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조순재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카메라, 그 다음에 렌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셔터, 조리개, 감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색온도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제 처음 사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액세서리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제가 빨리 수업을 끝내고 질문을 받고 해결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쪽 사진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아, 인터넷 쇼핑몰 지금 하시고는 계신데 좀 부족한 부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쇼핑몰 혹시 취미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이제 취미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사진은 참 고가의 취미였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건 아니고 참 좀 여유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던 취미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카메라가 이제 워낙 다양하게 저렴하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우선 카메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많이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많이 쓰던 것들은 저쪽 오른쪽에 있는 DSLR. 그러니까 원래 SLR 카메라인데 앞에 디지털이 붙어서 이제 디지털 SLR 카메라가 된 겁니다. 번외의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디지털 카메라가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대답하시면 정말 큰 선물을 드리려 그랬는데 지금은 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지만 코닥사가 만든 1977년에 만들어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의 최초의 시초입니다. 근데 이렇게 DSLR 형태로 상용화된 거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때 캐논에서 10D라는 카메라가 처음 나왔었어요. 좀 혁신적이기도 했었고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저기 있는 캐논의 5D처럼 이제 풀프레임 바디가 최초로 생산됐대가 2005년이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러레스랑 DSLR 카메라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미러레스는 아무래도 지금 소니가 가장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DSLR 쪽에서 사진 쪽에서는 캐논, 니콘이 이제 좀 많이 사용하시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예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나
전혀 없어요. 두 모델 다. 근데 이제 약간의 특징을 보면 미러레스 카메라는 가벼워요. 가벼운 건 구조 때문에 가벼운 겁니다. 그건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성분들도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구조를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전자식 뷰파인더를 통한 그로 라이브 뷰 촬영이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캐논도 물론 DSLR도 가능하긴 한데 이제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서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러레스. 근데 단점은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가 한 소니 알파 7 정도는 만충을 시키셔도 한 200컷, 300컷을 넘어가지 못해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좀 하고요. DSLR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썼던 방식에 그냥 디지털만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좀 그 셔터 소리 때문에 DSLR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 셔터에 찰칵하는 소리 때문에. 예. 근데 DSLR은 단점은 이제 그 미러가 달려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핀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자기가 쓰는 렌즈와 바디를 이제 그 각 캐논이나 니콘의 서비스 센터에 갖다 드리면 이제 그 렌즈에 맞게 핀 교정을 해주세요. 서비스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핀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핀이 그 미세하게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쓰시는 카메라와 렌즈를 갖다 주시면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핀 교정을 해드려요. 네. 대신 이제 미러레스는 그 주기가 길고 이제 DSLR은 주기가 짧습니다. 그거는 미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구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SLR 카메라에 이제 디지털이 붙어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미러 반사경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 미러가 올라갔다가 닫혀요. 그래서 소리가 찰칵하는 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미러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 핀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동이 계속 진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DSLR은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저렇게 미러 구조로 돼 있고 여기 펜타프리즘이 들어가서 뷰파인더로 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덩치가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있는 건 진짜 컴팩트 카메라, 그러니까 진짜 일반 디카.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끝에 있는 게 요즘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미러였습니다. 미러가 없고 바로 그냥 센서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소모가 큰 거예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는 이런 형식이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고, 솔직히 카메라가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여기서? 아, 없으세요?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가격이요? 가격 때문에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지 가격이 가장. 어떤 사진 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오셔서 가장 궁금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조명이나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샀던 카메라가 있는데 계속 써야 되나 아니면 최신 바디로 바꿔야 되냐, 이 질문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찍으시게요? 제가 물어보면 쇼핑몰 하신대요. 그러면은 저는 그 카메라 바꿀 돈으로 그냥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 목적에 맞게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인터넷 쇼핑몰은 크게 인쇄하실 것도 아니고 프린트 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앱상에서 상품 찍어서 올려놓고 이제 그 역할만 계속 하다 보면 5년 전에 나왔던 카메라를 쓰던 최신에 뭐 카메라 없으시면 최신에 나왔던 카메라 쓰던 크게 차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냥 그래서 카메라 선택은 솔직히 말해서 그 목적에 맞게 물론 좋은 거 사면 좋죠. 캐논에서 나는 오디 마크 4처럼 뭐 400만 원 정도 하는 카메라 사면 좋죠.
하지만 그게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 없는 거라서 저는 좀 이제 목적에 맞게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사시면 잘 관리만 하시면 뭐 8년에서 10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샀던 오디 2005년에 샀던 거가 2013년에 이제 그 생명을 다했거든요. 그 안에 셔터박스를 한 번 갈면서까지 썼었는데 제가 오디를 가지고 60만 컷을 썼어요.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저는 3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그 정도 역할이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 보냈는데 아무튼 그 목적에 맞게 이제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카메라 선택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다 카메라 있으셔서 카메라 이쯤에서 하고 이게 캐논사의 카탈로그에 있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렌즈 정말 많죠. 정말 렌즈 종류가 정말 많고 카메라도 이제 렌즈에 못지않게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 수많은 렌즈 중에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가? 요거는 이제 캐논에서 만든 짧은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 왜 그러냐면 렌즈에 다 이런 별명을 달아놨어요. 한번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영상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캐논에서 만든 겁니다. 그냥 캐논 저희가 뭐 캐논 카메라를 파는 것도 아니고 렌즈를 파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는 저런 그냥 컨텐츠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라서 예, 제가 컨텐츠를 넣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별명을 상당히 많이 붙여놨어요 유저들이. 그래서 저희 쪽에 오셔서 상담하시는데 뭐 얘기하시면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렌즈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렌즈냐, 줌렌즈냐. 말 그대로 단렌즈는 하나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제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50mm면 딱 50mm 화각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렌즈입니다. 대신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줌렌즈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좀 밝은 조리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대 개방치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화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단렌즈만 쓰시는 분들은 줌이 안 되니까 움직임이 많아야 돼요. 촬영하시다 보면 예, 앞뒤로 움직이심이 많은 그런 바이줌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렌즈가 줌 렌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뭐 2470이면 24mm부터 70mm까지 소화할 수 있는 초점 거리가 가변화되어 있는 렌즈를 이제 줌 렌즈라고 합니다. 다양한 화각을 한 렌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은 뭐 무겁고 큰 것도 있지만 저 뭐 그러니까 각 사에서 나오는 가장 비싼 렌즈들 L 렌즈 그다음에 뭐 니콘에서 나오는 이제 ED 렌즈나 뭐 이런 렌즈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조리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조리개 값이 가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화각에서는 조리개가 그 작은 수치까지 나오고 줌으로 당기면 이제 그 조리개가 어두워지는 이제 이런 형식을 보통 갖고 있고 이제 그 형식이 싫으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2470 L 렌즈 같이 비싼 렌즈로 밖에 가실 수 없습니다. 예. 가격이 렌즈만 한 2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저런 렌즈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게 뭐 화질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솔직히 그 어떤 용도를 쓰시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렌즈는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크게 있고요. 정말 광학의 집성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렌즈를 쪼개볼 수도 없고 비싼 렌즈를 쪼갤 수도 없는 거고. 그 여러 장의 이제 볼록과 오목 렌즈가 조합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과학 기술의 약간 집성체입니다. 그 조그만 렌즈 안에 한 많게는 10장의 저런 그 오목 볼록 렌즈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저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렌즈는 오류라고 해야 되나? 수차 같은 게 생겨요. 색 수차도 생기고 뭐 왜곡 수차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빛을 확대시켰다가 다시 오므렸다가 이 형식을 해서 거의 직진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이제 그 안에 저런 렌즈들을 많이 넣고 이제 최대한 그거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뭐 렌즈는 종류는 정말 아까 캐논 그 카탈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해요. 뭐 8mm 지금은 뭐 간단하게 10mm부터 있지만 18mm, 50mm, 100mm 이렇게 있지만 8mm도 있고 이제 뭐 보통 600mm까지 1200mm 렌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시면 18mm 때는 거의 전경이 이제 다 보이지만 300mm로 렌즈를 찍었을 때는 여기 있던 타워가 이제 한눈에 땡겨져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렌즈는 결국은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 있는 것을 이제 촬영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 눈이랑 가장 비슷한 렌즈는 몇 미리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있겠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50mm라고 얘기는 해요. 예, 50mm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조금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그 사람 눈이랑 비슷한 렌즈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35mm. 약간 광각도 아니면서 이제 표준계 35mm가 사람 눈의 화각과 가장 비슷하게 쓰이는 렌즈라 그래서 35mm 가장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50mm 표준계보다는 여기 중간에 없지만 85mm 인물 사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단렌즈로 쓰신다 그러면 85mm 정말 많이 쓰십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 8mm는 왜곡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PCI라 그러죠. 그 물고기의 눈처럼 화각이 정말 크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검정색으로 생기는 이런 프레임들이 생겨요. 8mm, 12mm, 여기 35mm 없지만 이제 50mm, 이제 500mm까지 이렇게 당겼을 때 이런 효과. 렌즈는 이런 이제 미리수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화각이 다르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느냐? 예. 이제 광각 렌즈 이제 50mm를 기준으로 수치가 낮은 것들은 광각 렌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광각 렌즈는 이제 풍경 사진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스트리트 뭐 다큐멘터리 촬영, 일상적인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솔직히 해서 그냥 나눠 놓은 거지. 그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70mm에서 100mm 사이는 이제 인물 사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미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0mm를 기준으로 수치가 커지는 건 이제 망원이라고 해요. 보통 100mm 이상을 이제 망원이라 그러는데, 망원 렌즈라 그러는데, 이제 스포츠 사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어르신들 가장 많이 하시는 취미 중에 하나 이제 새 사진 찍는 거.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보통 300mm 이상, 뭐 400mm, 600mm짜리 렌즈 쓰시죠. 600mm 렌즈는 제가 아는 가격으로는 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예, 정말 비싼 렌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렌즈는 미리수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각이 다르다. 근데 단렌즈로 이거를 다 구성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렌즈는 줌렌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범위 안에서 자기가 그 줌링을 돌렸을 때 화각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이제 그 효과가 좋다기 때문에 이제 줌렌즈를 보통 쓰시고, 카메라 사실 때도 번들킷으로 같이 들어있는 렌즈들이 보통 다 줌렌즈일 겁니다. 단렌즈는 거의 기본 구성에는 잘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렌즈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도 카메라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자기가 어떤 사진을 주로 찍을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번외로 말씀드리면 35mm 이하에서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찍어도 가까이서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붕 뜬 것처럼, 부어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표준계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하셔야 가장 왜곡이 없는 상태로 가실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반지나 주얼리 같은 거 촬영하시는 분들은 100mm에 보면 마크로 렌즈, 접사 렌즈라는 게 있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만들어진 렌즈들이 있습니다. 마크로 렌즈, 접사 렌즈를 이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새 사진을 정말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200mm 이상급을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촬영하시는 겠죠. 줌 렌즈 중에 제일 많이 선택하는 렌즈는 2470, 그 다음에 70-200, 이렇게 70mm에서 200mm까지, 그 다음에 24mm에서 70mm까지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디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 오디 쓰세요? 오디 카메라.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디가 캐논의 오디. 그러니까 1대 풀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미리수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혹시 뭐 그 밑에 급 이제 크롭 바디라 그러죠. 센서가 좀 작게 돼 있는 렌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저 미리수에 캐논은 한 1.6배를 곱하셔야 그 미리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니콘은 한 1.5배를 곱하셔야 돼요. 10mm 렌즈라 그러면 크롭 바디에서는 16mm의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렌즈를 선택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크롭 바디용으로 전용적으로 나와 있는 렌즈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종류가 좀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르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노출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카메라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어떤 모드 놓고 쓰세요? P 프로그램. P, 여기도 P가 있죠. 약간 용어가 다르긴 한데 똑같습니다. 어떤 모드 놓고? 오토 놓고 찍으세요? M? 매뉴얼. 예.
혹시 조명을 쓰세요? 조명을 쓰시는데 P 모드에 놓고 촬영. 설명드리면 이제 M은 이제 매뉴얼의 약자고요. 이제 수동 모드라 그래서 이제 촬영자가 셔터, 조리개, 감도를 직접 설정해서 모든 가변치를 자기가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모드고요. A나 AV는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해보겠지만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셔터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를 촬영자가 바꾸면 거기에 맞는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예, 그런 모드가 이제 AV 모드. 그다음에 A입니다. A. 동일한 이게 뒤에가 없죠. 니콘들은. 예. 그다음에 TV는 셔터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우선이에요. 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셔터의 수치를 맞추면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게 이제 TV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니콘에서는 S, 캐논에서는 TV 이렇게 많이 쓰고요. P는 이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자동 모드입니다. 예. 그 환경에 그냥 카메라가 빛을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노출을 계산해서 셔터나 조리개 값을 이제 설정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P 모드예요. 이제 나머지 이런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모드들은요, 이제 그 제조사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약간 디폴트 돼 있는 기본값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에 맞게 뭐 접사에 맞는 상황. 근데 앞으로 촬영하시면서는 이 모드를 별로 저는 쓰시는 걸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예, 이런 모드들은. 그러니까 쇼핑몰 하시면서 조명을 쓰시는 분들은 결국은 M으로 가셔야 돼요. 저게 가장 좋은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M으로 촬영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우세요.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빛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셔터나 조리개 우선 모드를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으신 거를. 그거는 셔터나 조리개의 그 원리를 아시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세미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진 찍혔을 때 밝고 어두움, 적정, 잘 나왔다. 이거는 이제 노출이라고 보통 저희가 그 용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세 개를 보시면 이제 밝기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예. 허옇게 뜬 사진은 이제 노출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진이 하얗게 뜬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은 빛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어둡게 상품이 잘 안 보이는 사진.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적정. 이제 가장 노출이 잘 맞고 셔터나 조리개 값이 잘 맞아서 사진의 제품이나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한 수치를 이제 노출 적정, 적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노출 과다, 노출 적정, 노출 부족.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작품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노출 과다로. 이제 그거는 또 하이키라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뭐 순수나 이런 예술 사진 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고 저희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노출 적정을 향해서 가는 게 이제 사진을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물론 디지털이라서 후작업에서 잡을 수 있다고 얘기는 많이 하세요. 예. 그거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든 디지털은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원본이 좋아야 후작업에서 수정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세요. 예. 이렇게 날아간 거는 노출 과다된 거는 절대 못 살리십니다. 예. 그나마 조금 부족된 거는 어렵게 삼아 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가셔서 이제 카메라를 계속 만져보시면서 촬영을 해보시면 가장 이제 포인트인 저 노출 적정으로 가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카메라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의 그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알고 가셔도 나중에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가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셔터입니다. 그 카메라의 셔터는 지금은 이 렌즈를 빼셔도 DSLR 같은 경우는 렌즈를 빼셔도 이런 막이 안 보이실 거예요. 옛날 필름 카메라 때는 뒤에 필름 바꾸는 데를 열면 이런 막이 다 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뒤를 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없는데 셔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개의 날개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이제 모든 DSLR에 쓰는 셔터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순식간에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찰칵하면서 이제 그 막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셔터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셔터를 한마디로 하면 찰칵입니다. 찰칵.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시간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센서에 닿기까지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막이 얼마나 빨리 닫히냐 느리게 닫히냐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막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밝기 조절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노출을 조절하는 거 외에 셔터 스피드는 어떤 역할을 또 할까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사진이나 이런 걸 촬영하실 때 이 셔터의 기본 원리인데요. 이제 카메라 LCD 상단에 보시면 이제 카메라를 켜시면 이런 수치들이 이제 그 LCD나 뒤에 그 창에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1초,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뭐 2000분의 1초. 보통 카메라들은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보통 8000분의 1초, 뭐 4000, 그 밑에 기종들은 이제 4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합니다. 수치가 이제 분의 뒤에 있는 수치가 커질수록 셔터 스피드는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게 열렸다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는 이제 움직임을 포착할 때 흔들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촬영할 때는 이제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근데 어두운 곳이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할 때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실 겁니다.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고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빛의 양은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이제 기준은 솔직히 없는데요. 이렇게 1초, 2분의 1초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장노출. 그다음에 저쪽을 이제 단노출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람이 들고 찍을 수 있는 가장 최하의 셔터 스피드는 몇 초일까요? 몇 초라고 생각하세요? 들고 찍었을 때 흔들림이 없이 찍을 수 있는 보통 기준점을 60분의 1에 좀 많이 둡니다. 60분의 1이나 30분의 1초. 군대에서 사격 잘하셨던 분은 15분의 1초도 가능합니다. 호흡 조절만 잘하시면. 그래서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많이 두고 그 밑에 셔터의 스피드를 촬영하실 때는 이런 삼각대가 있으시면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내에서 조명을 써서 찍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야외에 나가서 약간 이제 해질녘에 찍으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스피드들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들고 찍어도 크게 무난하게 촬영이 가능하세요. 가장 좋은 셔터 스피드는 이제 125분의 1초, 160분의 1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제 정말 상황이 어두운데 많이 어둡지는 않은데 한 60분의 1초 이하가 될 것 같아. 근데 삼각대는 없어. 그때는 이제 진짜 그 파지를 보통 이렇게 들고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최대한 이쪽을 붙여서 흔들림을 적게 해주시고 호흡 조절을 좀 잘하시면 그 상황에서 캐치가 가능하시긴 합니다. 예. 솔직히 거추장스럽잖아요, 들고 다니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안 들고 다니고 그냥 그런 상황에 찍거나 아니면 이런 물체에 올려놓고 그냥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치는 이제 뒤에 숫자가 커질수록 셔터가 빨라진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셔터에서는. 그래서 빠른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잘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초로 바람개비를 촬영을 하면 이 바람개비의 날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1초로 하면 물줄기가 멈춰 있는 것처럼, 물줄기가 이렇게 그 형태가 거의 다 없어지죠. 근데 이제 셔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저렇게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순식간에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물줄기도 셔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렇게 저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셔터, 조리개, 감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이 친구예요. 조리개입니다. 예. 조명 쓰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조리개고요.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 인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조리개입니다. 물론 셔터도 중요하고 감도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조리개라는 역할이죠. 아까 모드에서는 AV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 예.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렌즈들은 뭐 계속 요즘 렌즈들은 이렇게 보셔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 조리개 값을 전자식으로 이제 여기 렌즈에 전달을 해서 하는 건데 옛날 니콘 카메라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렌즈의 조리개 값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빼고 밝은 곳에서 조리개 값 돌려보면 조리개 값이 높으면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고 조리개 값이 크면 이렇게 구멍이 커집니다. 이거 보니까 영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007 거기에 나오는 인트로에 나오는 조리개죠. 예. 그래서 렌즈에도 저렇게 날개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 구멍의 크기를 통해서 이제 노출을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한마디로 하면 구멍입니다.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조리개는 구멍의 크기를 또는 작게 조절하여 밝기를 그러니까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카메라의 장비입니다. 조리개는 다 렌즈에 들어 있습니다. 예, 렌즈에 들어 있고 아까 셔터에서 말씀을 안 드리긴 했지만 이 뒤에 막이 있는 셔터도 있는데 옛날 카메라들은 렌즈에 셔터가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얘가 열렸다가 닫히는 렌즈 셔터를 가진 요즘에는 거의 없죠. 그런 렌즈들이. 자, 조리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리개도 결국에는 수치입니다. 카메라를 켜보시면 이 F라고 써 있는 건 니콘에는 써 있는데 캐논에는 안 써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F라는 영문자가.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빠르게 이해되시는데 수치가 작을수록 조리개는 크게 열립니다.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요. 수치가 클수록 조리개는 닫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보시면 뭐 2.8, 4, 5.6, 8, 11, 16, 22 이게 이제 한 스탑의 의미고요. 그 카메라들은 보통 3분의 1 스탑씩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뭐 3.5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13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수치가 작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수치가 크면 빛이 적게 들어온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려요. 그럼 조리개는 밝기만 조절하느냐? 가장 그 많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조리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조리개는 피사계 심도라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물 찍었을 때 뒤에가 형체가 없이 그냥 좀 흐릿하게 나오는 현상. 그걸 이제 아웃포커스라 그러고, 펜포커스라는 거는 인물 뒤에 배경도 초점이 정말 잘 맞아 있는 형태. 네, 이제 펜포커스라는데요. 사진 렌즈로 어떤 거리의 피사체를 초점을 맞추면 그 앞과 뒤쪽에 일정한 거리 내에 초점이 맞는데 이때의 범위를 이제 피사계 심도라고 해요. 여기 사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앞에도 불도로 날아가고 뒤에도 날아간다. 이거는 심도가 얕다는 뜻이에요. 아웃포커스 됐다는.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조리개 그 2.8, 1.4 이렇게 되면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리개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피사계 심도는 촬영의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고 또 인물 촬영하시거나 제품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인물을 찍을 때는 촬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이 깨끗하게 같이 잘 나오면 인물에 집중이 안 돼요. 사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심도를 낮게 해서 이제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사진을 만드는 거고, 이제 제품이나 이런 거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의 형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많이 조이셔서 촬영하실수록, 제품도 두께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보면 뭐 얇은 것도 있겠지만 두께라는 게 있는데 앞의 형태와 뒤의 형태가 잘 보이면 이제 소비자한테 가장 어필을 잘할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조리개를 잘 사용해서 인물 찍으시는 분들은 정말 조리개를 잘 사용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멋진 사진을 이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풍경 찍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여서 찍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풍경이 앞에 있는 풍경과 뒤에 있는 뭐 산을 찍는다, 앞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조리개를 여시면 초점 맞은 부분만 핀이 맞아요. 그리고 초점 맞은 부분의 가운데 부분만 보통 핀이 맞습니다. 사이드는 같이 날아가요. 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야외에서 풍경 촬영하시는 분들은 조리개 값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제 좀 조여서 촬영해서 심도를 깊게 하셔서 촬영하시면 좋겠죠. 이것도 이제 피사계 심도로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조리개가 낮으면 심도가 얕다고 그랬죠. 기타 줄을 보시면 앞에도 안 맞고 뒤에도 핀이 안 맞고 초점 맞춘 부분만 맞는 거예요. 근데 조리개 수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저 끝에 보시는 사진처럼 앞에도 초점이 잘 맞고 뒤에도 이제 초점 범위가 깊어졌기 때문에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리개의 수치는 커질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요거를 좀 아시면 이제 조리개를 이제 가지고 노시는데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찍을 때는 무조건 조리개를 가장 높이 추천하는 그것도 의도긴 한데요. 상품을 찍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하시는 게, 그렇다고 뭐 22까지 조이시면 솔직히 말해서 노출이 안 나오실 거예요. 조명을 많이 쓰셔도. 그래서 이제
보통 상품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11, 13, 8에서 11 요 범위 안에서 많이 촬영하시는데 상황이 된다면 조여서 촬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예. 저거 렌즈는 DSLR에만 부착이 되는 거예요? 다르카 미러리스는 다른 아니요, 미러리스도 렌즈 교환식이 있어. 이런 렌즈를 쓰여서 하는 예, 동일합니다. 예, 이게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근데 미러리스도 이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이 있어요. 미러리스 보시면 미러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얇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저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컴팩트 카메라도 가능하기는 해요. 뭐 저 캐논 얘기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캐논 유저라서 그러는 캐논에 나오는 이제 그 하이엔드급 G1X나 뭐 G7 이런 카메라들은 저렇게 매뉴얼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렌즈 교환식이 아니더라도. 네. 선생님 이런 컴팩트 디카 가능하시죠? 렌즈 교환. 아니요. 조리개 수치나 이런 거 다 조절. 예. 그러니까 소니에서 나오는 RX100이나 이런 모델들도 다 이제 매뉴얼 모드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셔터 조리개가 가장 메인 핵심입니다. 노출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 뭐 100, 200, 400, 뭐 1000, 뭐 요즘 나오는 소니나 캐논 카메라들은 뭐 25,000분의 25,600분까지 가능한 뭐 고감도 카메라도 있죠. 감도는 솔직히 말해서 노출 조절의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감도는 예전 필름 카메라로 따지면 필름에 뭐 안 해보신 잘 모르시겠지만 그 뒤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100, 200, 뭐 400, 1600 그게 이제 감도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예. 감도는 보통 영어로 말할 때 ISO 예전 카메라들은 ASA, 아싸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감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센서가 빛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센서의 빛의 민감도를 조절해 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보통 이제 셔터나 조리개로 이제 보통 노출 조절이 가능한데 이제 진짜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감도까지 손을 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여명해지는 상황이나 아니면 야간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감도를 잘 활용하시면 어느 범위 안에서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저감도에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명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감도를 높여서 촬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125부터 나와 있는데 100. 이게 가장 물론 요즘 카메라들은 50도 있어요. 설정하시면 50까지도 내려가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보통 100이 가장 좋은 그 감도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 이제 그 저것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빛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때는 이제 밝은 공간이나 아니면 조명을 사용해서 제품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수치가 100. 근데 야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양이 적은데 촬영하고 싶으신 상황이 생기면 이제 셔터나 조리개로는 조절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감도를 높이시면 이제 그 셔터나 조리개 수치를 가변하셔서 쓸 수 있죠. 결국은 숫자 싸움이에요. 셔터, 조리개, 감도다. 숫자에 따른 그 특성만 잘 아시면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면 조절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은 3200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적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감도가 결정하는 부분은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고감도로 한번 촬영해 보셨어요? 뭐 3,200 이상, 6,400, 뭐 12,000분의 안 해보셨죠? 예.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감도인 이제 100일 때 촬영했던 사진과 감도가 3,200일 때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입자가 다 보여요. 노이즈 입자가. 이제 감도가 결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 화질입니다. 화질. 그러니까 노이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LCD 창을 봐서는 잘 몰라요. 촬영하시고 집에 가셔서 LCD 창을 봤는데 사진 잘 나왔네, 괜찮게 나왔네. 집에 와서 컴퓨터에 여시는 순간 왜 이렇게 먼지가 낀 것 같거나 이런 입자들이 보이지? 그때는 결국에는 고감도로 촬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감도여도 노출이 잘 맞으면 노이즈가 적습니다. 예. 그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튜디오 하면서 가장 많이 촬영했던 것이 공연 사진이에요. 무용이나 연극 공연 사진 많이. 그럼 프레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감도를 높여서 이제 셔터 그 노출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 3,200에 놓고 촬영을 합니다. 뭐 셔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노출이 잘 맞으면 노이즈가 생각보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고감도라서 화질이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상황에 맞는 노출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 설정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노이즈 적게 낀 사진은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후작업에서 수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정을 하시려면 뭐 블러 처리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사진의 선명도나 선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 좋아야 좋은 사진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거 참 그 개인마다 좀 다르고 그 개인마다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인 색온도라는 영역인데요. 결국엔 사진 찍었을 때 보여지는 색감에 대한 차이. 왜 견해가 많고 왜 그거에 대한 이제 왈가불가가 많냐면 사람 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이미지를 보는 데 있어서 사람이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색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눈도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이제 색감을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광원의 색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카메라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뜻한 색일수록 색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색온도가 높다. 그다음에 차가운 색깔을 내고 따뜻한 색깔을 내고 저희가 보통 태양광이라고 얘기하는 색온도는 5000K에서 5500K, 뭐 6000K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보통. 붉은색 계통일수록 색온도가 낮고 푸른색 계통의 광원일수록 색온도가 높다. 카메라에 보시면 다 이 모드가 있으실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네. 저 형태는 캐노이든, 니콘이든, 소니든 거의 다 동일합니다. 저 모양은, 아이콘들은. 네. AWB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 상황에 맞게 색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가장 좋은 색온도로 맞춰서 촬영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이 모드만 쓰세요. 많이 정확한 편입니다. 예. 거의 믿고 쓰셔도 될 정도로 정확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색온도를 건드리시는 분은 극히 드무실 거예요. 촬영하시는. 그거는 카메라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도 좀 드물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디폴트 돼 있는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은 더더욱 안 쓰시고요. 이 커스텀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색온도를 바꿔서 쓰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연사에 많이 찍었으니까 무용 같은 거 할 때는 붉은색 조명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그걸 좀 이제 색온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바꾸시는데 보통 요 오토를 믿고 촬영하셔도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예. 그리고 촬영할 때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온도는 색온도를 낮춰서 촬영하시면 파랗게 나올 거고요. 색온도를 높여서 촬영하시면 붉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로 놓고 촬영하시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풍경 찍으시는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기는 해요. 이 색온도를.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같은 사진인데. 같은 시간에 찍었던 사진인데 분위기를 아예 바꿀 수 있어요. 색온도 조절만 하셔도. 물론 뭐 저런 효과를 내는 필터도 앞에 달아놓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카메라의 색온도의 세팅만 바꿨는데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 분위기가 완전 다르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취미로 풍경 촬영하시거나 어디 여행 가셔서 좀 멋있는 장면을 보셨는데 촬영하시고 싶은 때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셔터, 조리개, 감도 사진을 보시면 한눈에 보이시죠? 조리개 값이 낮으면 밝은 사진을 밝게 촬영이 되고 조리개 값이 높으면 이제 같은 상황인데도 어둡게 촬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셔터도 저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30초도 솔직히 긴 시간이긴 한데요. 예, 진짜 어두운 상황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건 4시간을 열어놓은 겁니다. 4시간을 열 수 있어요. 카메라도. 4시간 열어놓으니까 별이 움직이는 게 촬영돼요. 별이 돌아가는, 별이 주기별로 돌아가는 사진이 촬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감도도 어떻게 보면 조리개랑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감도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예, 꼭 조심하셔야 되고. 요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한번 촬영해서 가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자료를 이제 프린트해서 드리면 좋긴 한데 이게 다 그 외국에서 만들어진 표식들이에요. 한국에 이런 표식 잘 없어서 제가 그 웹상에서 좀 다운받아 쓴 거라서 제가 좀 공개적으로 그 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예. 근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좀 영어로 찾아보시면 예, 저런 도식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카메라 다룸에 있어서 요 3가지만 정확히 아셔도 솔직히 말해서 촬영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카메라나 뭐 사진, 다른 카메라 아니어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경험했던 상황이나 이런 상황 안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 촬영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거나.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조명이 어렵고 아, 낮에 찍으면 너무 밝게 나오고 밤에 찍으면 어두우니까 조명 켜면 조명 킨 데만 밝게 나오고 안 킨 데도 어둡고. 오늘 수업 조명은 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조명 부분을 뺐는데요. 낮에 찍으시면 밝게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아까 프로그램 모드로 이제 쓰신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M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M으로 쓰시면 좀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근데 조명이 이제 당연히 조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위치나
이제 이런 걸 조절을 해보셔야 돼요. 그 거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조명 어떤 거 쓰세요? 그냥 항상 켜 있는 거죠. 아 지속광. 예, 지속광이면 저는 지속광은 뭐 보통 강약 조절이 좀 어려우니까 예, 거리로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말고 이제 매뉴얼로 그 매뉴얼 모드로 이제 조절해 가시면서 쓰세요. 그러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오후부터 찍기 시작해서 서너 시간 찍고 나면은 일찍 찍은 거랑 늦게 찍은 거랑 사진이 달라요. 선생님 사진을 상품을 찍으시는 공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연광의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제품을 촬영하시고 있다는 거라고 제가 상황 파악이 되는데 맞으시죠? 네. 커튼이라도 치시고 좀 공간을 일정하게 만드십시오. 그 공간에 빛이 안 들어오게. 선생님 쓰시는 지속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이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커튼을 치시거나 블라인드를 치셔서 그 공간에 밝기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지속광이 부족해서 자연광이랑 같이 촬영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그 자연광이 한쪽에서밖에 안 들어오니까 네. 제품의 이쪽 면도 좀 이렇게 밝게 아. 하고 부족한 쪽에다가는 지금 네. 근데 저는 사진 스튜디오들이 보통 지하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빛의 영향을 안 받으라고 지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층고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빛이 없는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 조명을 쓰신다고 하시면 조명 안 쓰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자연광이 필요하겠지만 조명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공간에 일정한 노출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조명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찍으면은 조명을 쓰는데요. 네. 붉은색 계통이 부족한데 항상 네. 그럼 어떻게 좀 고칠 수가 있어요? 아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부족하거든요. 오토로 놓고 찍으세요? 아니 그 색온도를 색온도는 안 건드렸거든요. 그냥 오토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에 조명 어떤 거 쓰세요? 순간감. 순간광. 네. 그럼 셔터 누르시면 터지세요. 그거는 한번 그 아까 말씀드린 색온도 그 설정 바꾸셔야 돼요. 어떤 제품을 찍으세요? 색이 많이 도시나요? 혹시? 의료요? 의료. 아니면 주변의 공간에 뭐 그 특별한 색이 있다거나 그 벽이나 이런데 일상적인 집이 뭐 벽지색 뭐 이런 그러면은 색온도 좀 그러니까 색온도를 그 카메라에서 커스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걸 조절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 조명을 쓰시는 상황 속에서 색온도를 바꿔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레이 카드나 컬러 밸런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저희 직원들한테 여쭤보시면 한번 설명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거 안 건드리고요. 그냥 주변에 좀 붉은 거 이렇게 뭐 종이를 놓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요? 아니요. 그거에 맞추신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 한 번만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희가 파는 컬러 밸런스 카드 같은 경우는 6,000원, 그레이 카드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 그레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보시면. 흰색 보이도그를 찍으려 그러면요 색이 이렇게 날아가서 잘 못 잡겠던데 네. 그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그 정도. 조명을 잘 쓰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거로 수치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 하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지금 촬영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순간광으로 터지는 조명 쓰시는 분들 특히나 더 그러세요.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명이 터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라고 하고 딱 하루나 이틀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딱 그 자기만의 조명의 위치나 그 세팅 값을 좀 찾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은 정말 좋아진 겁니다. 선생님 그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찍는 순간 바로 보여요.
화면에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필름이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워버리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면 남겨두면 되는 거고. 근데 예전 필름 때는 찍으면 안 보였잖아요. 예, 지금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진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꼭 그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루만 투자하시라고. 예, 하루 종일 제품 하나 놓고 조명의 위치 바꿔가면서 이 조명의 세팅이 나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거 찾아내는 데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제품 찍으시는 분들, 일반적인 동일한 제품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인물 찍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초점이 자동 초점이 있고 수동 초점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게 좋을까요? 쇼핑을 그냥 오토로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움직여서 그래도 초점을 매번 맞추셔서 촬영을 하세요. 그러면 초점을 맞추시고 움직이세요? 줌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토로 놓고 썼더니 이렇게 찍을 때마다 반샷한 누르면 얘가 자꾸 움직이죠. 그건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선생님 처음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저 스마트폰에는 저런 기능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요즘 앱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에는 이제 그 조리개가 있는 것도 있고 조리개 수치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셔터 그다음에 감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핸드폰 카메라에 전문가 모드라고 예, 맞아요. 예, 요즘에는 다 그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예.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조리개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조리개가 선택돼 있는 거. 이건 셔터 우선인 것 같은데요. 셔터 우선으로 해서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거. 셔터를 조절해 보시면 밝고 어두움이 달라지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치가 높아지면 어두워지겠죠. 셔터가 빨리 닫히니까. 근데 이 원래 있는 거예요. 예. 네. 상품 사진 찍을 때요. 네. 그 순간광 그게 쓰고 있고요. 네네네. 세팅을 네. 셔터 스피드 한 100에서 120 정도 놓고 네. 조리개 한 10 정도 놓고 네. 감도 한 100으로 놓고 그 사이에 그 트라이앵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는 게 좀 제일 디폴트 값 정도 되나요? 가장 많이 촬영하시는 수치기는 해요. 그 수치가. 감도는 100에 무조건 고정하십시오. 선생님 순간광을 쓰시기 때문에 감도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00에 고정하십시오. 셔터는 125분의 1이나 뭐 160분의 1 정도. 날아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선생님 순간광을 쓰시는 거는 셔터 스피드의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리개에 영향을 받아요. 조리개 값이 바뀔 때마다 조리개로 조정하는 게 네, 조리개로 조절하시거나 근데 조리개는 선생님 상품 사진 촬영하시니까 어느 정도 심도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8에서 11, 13 뭐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조명의 광량을 조절하십시오. 방향. 광량을 조절하시거나 조명의 거리를 조절을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조명 순간광 쓰시는 그러니까 터지는 조명 쓰시는 분들은 요 125가 디폴트. 여기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범위가. 물론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낮아지면은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요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조명이랑 같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선생님 165나 뭐 160으로 바꾸시거나 18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사진의 밝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조명 쓰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값은 조리개.
근데 이렇게 저속 셔터를 쓰시면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 어떤 거 촬영하시냐면 그 촛불 사진이나 촛불이 들어간 세팅 사진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무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취침등 같은 거 분위기를 이제 그 주변 환경이랑 같이 살리실 때는 가끔 이렇게 저속 셔터를 쓰시긴 해요. 이럴 때는 뭐 삼각대랑 릴리즈가 필수겠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 125에 100을 나가. 네, 감도는 무조건 100을 놓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조리개 수치가 선생님의 노출을 영향을 주는데 선생님은 상품을 찍으시니까 어느 정도 조리개는 깊어야 되고 그러면 조명의 광량과 거리를 조절해 보시면 좀 더 다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안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많이 안 쓰세요, 오토모드는. 네. 이제 사진을 조금 배우신 분들이나 사진을 이제 뭐 그러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토모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다 매뉴얼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행사 같은 거 이제 그 돌잔치나 결혼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뉴얼을 뭐 진짜 오래되신 분들은 매뉴얼 쓰세요. 왜냐 그 상황을 보면 딱 아시거든요. 노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앞으로 가야겠네요. 행사 같은 거 많이 찍으신 분은 TV 많이 쓰세요. 셔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 사람이 움직이는데 셔터가 확보가 안 되면 사람이 블러 처리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셔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위해서 뭐 125분의 1초, 160분의 1초. 그래서 셔터 우선 많이 쓰시고 조리개 우선 이제 쓰시는 상황 또 따로 있고요. 네. 지속광이랑 순간광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음, 키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위에 켜져 있는 이런 조명이 이제 지속광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켜져 있는 광. 근데 이렇게 터지는 광을 이제 순간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진을 촬영할 때는 아직도 이 순간광을 많이 쓰세요. 순간광에 뭐 장점이 있어서 쓰는 건가요? 선생님 그 지속광은 저 되게 밝아 보이시죠? 근데 사진 찍으면 노출이 안 나오시죠. 이게 그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좀 어렵고 뒤에 붙는 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400W, 600W 조명 순간광 얘기하시잖아요. 400W 순간광 조명들은 뒤에 붙는 수치가 S예요. per S, 세컨드. 초당 400W의 소비 전력을 쓴다는 거고. 이런 조명은 100W 조명이거든요. 뒤에 붙는 단위가 H입니다. hour. 1시간에 100W의 소비 전력을 씁니다. 빛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런 그 지속광에서 촬영해 보시면 원색 계열을 잘 표현을 못해요. 보라색이나 이런 계열. 근데 이렇게 LED가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 이 사진 찍으신 분들이 순간광을 계속 쓰시는지는 왜 이런 제품이 계속 나오고 개발이 되는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빛의 성질이 다르고 사진의 표현함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순간광을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카메라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감도의 적응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00을 쓰셔도 잘 안 보입니다. 노이즈 같은 게. 예. 뭐 3200 써도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요즘은 뭐 25000분의 25600 감도를 가질 때도 있으니까. 예. 그런 종류 카메라는 순간광 안 쓰고 지속광을 써도 깨끗이 나옵니다. 아니요, 그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조명은 결국에는 조명의 승부예요. 조명을 얼마나 잘 쓰시냐. 예. 카메라는 다루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터, 조리개, 감도만 잘 아시면 되고 그 조명을 같이 쓰실 때는 승부는 조명에서 나요. 조명의 위치나 조명의 세팅값이나 이런 거에서 결국 조명의 승부가 나는 사진의 승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저기
네,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네. 어느 제품 니콘하고 캐논하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직접 구매할 때 제일 망설이는 브랜드가 가격대에서 똑같습니다, 선생님. 같아요. 네, 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꼭 바꿔야 돼요? 아니요, 절대요. 그냥 여행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를 더 사야 되는. 어떤 원래 쓰시던 브랜드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손에 익어 있으니까. 예. 저도 오늘 주제가 뭐 카메라 처음이지 카메라 저도 대학 사진과 갈 때 고등학교 때 사진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카메라 사진 찍어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대학 사진과 가면서 처음 샀던 카메라가 캐논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캐논을 쓰는 겁니다. 그냥 손에 익으면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전혀 브랜드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카메라에 와이파이 기능 있잖아요. 네, 혹시 와이파이 기능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뭐 카메라에 1시간 정도 촬영을 하거나 10분 정도 되게 촬영을 하면 와이파이가 그 혹시 옮겨진 용량이 한정적인가요? 무선은 저 그것까지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거의 안 쓰는 기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선은 100% 믿지 마십시오. 특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메모리를 큰 걸 사셔서 쓰세요. 그 메모리 안에 저장을 하십시오. 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메모리 요즘 SD 카드 같은 경우는 512기가까지도 나와요. 물론 비쌉니다. 하나에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보통 지금 128기가까지는 보편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64에서 128기가는. 네. 그래서 메모리를 좀 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을 저장하는 방식 있잖아요. JPG. TIF 음. 거기에 대한 화질들이 있나요? 예, 화질 영향이 있죠. 근데 그 보통 다 JPG로 촬영을 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좀 상황이 되시거나 이러면 JPG랑 그 니콘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캐논의 로우 파일 예, 같이 촬영할 수 있게 세팅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에서. 예. 같이 있으시면 좀 좋기는 한데 그게 필수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품 찍는 데 있어서 로우를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거는 좀 무리수예요, 제가 봤을 때. 로우는 파일이 큰 대신 그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로 JPG로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JPG는 그 높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색 정보를 압축을 해서 그 파일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상황의 빛이나 이런 것들을. 로우 데이터는 로우가 이제 RAW, 그러니까 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색상 정보를 압축하지 않고 파일에 다 넣어버려요. 모든 정보를. 파일이 크죠. 뭐 한 장에 뭐 80메가, 뭐 100메가 가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로우 데이터를 촬영을 하면 처음에 딱 그 현상기, 그러니까 그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라이트룸이나 이런 거에서 딱 보시면 사진이 왜 이래? 그냥 이렇게 좀 밋밋해요, 사진이. 이런 콘트라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밋밋하게 그냥 나와요. 왜냐,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기서 조절을 하시면 그 좀 어둡게 찍히거나 밝게 찍혀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색도 살릴 수 있고요. 색도 변경하기도 편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상품 그냥 인터넷 쇼핑 하시는 분은 그냥 JPG 촬영하시고 그 진짜 풍경이나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로우 데이터가 좀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잡지 촬영하시는 광고 사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로우 데이터가 필수적이죠. 제가 봤을 때. 네. 정말 다 살아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색 정보를 다 그 데이터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노이즈는 살릴 수 없습니다. 예. 그냥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모든 건. 예.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컨트롤을 그만큼 잘해야 됩니다. 조명은. 그러니까 조명의 위치나 그런 것도 좀 중요해요. 그 조명 관심 좀 궁금하신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조명의 광량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선생님 뭐 300W, 400W, 600W, 800W, 뭐 1200W 이렇게까지도 있는데 조명에 큰 게 2개 있는 것보다는 조명에 작은 게 4개, 5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명을 그만큼 컨트롤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조명의 위치가 여러 군데에 다점 조명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광량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800W짜리가 2개가 있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촬영할 때 보면 뭐 하얀 거 내고서 이렇게 뭐 표시 터트리고 그게 이제 노출계라는 건데요. 그 예전에 이제 그 필름 카메라 시대 때 가장 많이 썼던 건데 제가 이 TV를 찍을 거예요. 근데 노출계를 이렇게 딱 대고 딱 누르면 지금 이 TV에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측정이 돼요. 노출이. 그러니까 125분의 1초로 설정을 해주면 조리개 몇이다. 이게 그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근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게 필수가 아닌 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찍으면 바로 보여요. 네. 굳이 그게 필요한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름 시대 때는 그게 좀 필수적이었어요. 왜 찍으면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좀 어차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선생님들 카메라 쓰시면서 LCD를 100% 믿지는 마십시오. 뒤에 나오는 LCD는 낭패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LCD 보면 잘 나와 보여요. 작고 정말 잘 찍었어. 집에 가시면 좀 다른 정보를 다른 결과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카메라가 집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써보시고 계속 활용하시다 보셔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랑 친해지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야 이제 편하게 촬영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 다큐멘터리 사진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전쟁하는 지역에 가는 종군 기자들이 있잖아요. 저 처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전공을 하려고 했지만 안 했지만 처음에 사진 배울 때는 나도 저 산에 가면 저 사진 찍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험도 많아야 되고 카메라에 대해 친숙해야 그 상황에서 빠르게 노출도 조정할 수 있고 이때는 이 모드를 써야 돼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많이 촬영해 보시고 친숙하게 촬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담이 뭐 쇼핑몰 하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뭐 이제 풍경이나 뭐 여행 가셔서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도 뭐 여행 사진 많이 찍어본 건 아니지만 앞에 있는 것만 촬영하시려고 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만 촬영을 보통 멋있네 찍어. 근데 가시다가 한번 여유가 되시면 뒤를 한번 보십시오. 또 새로운 풍경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멋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앞길만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만. 근데 풍경 뭐 여행 가셔서 촬영하실 때는 한번 뒤도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 지나온 길이 또 새로운 풍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네. 두 가지인 것 같은 경우는 광학 줌이 있고 네 디지털 줌이 있으면 디지털 줌은 쓰지 마십시오. 화질 다 깨집니다. 예. 광학 줌을 믿으세요. 광학 줌이 정확한 겁니다. 예. 그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잡을 때 어떤 때 그레이 컷 쓰고 어떤 때 화이트 썼어요? 그게 뭐 다른가요?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보통 그레이 카드를 많이 쓰십니다. 그레이 쪽을. 원래 그레이 카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노출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흑백 사진에서. 그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흑백은 총 10단계의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존 5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레이 카드의 색이었어요. 예. 그 노출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요즘엔 그 화이트 밸런스를 그레이 카드로도 많이 맞추시죠. 근데 화이트로 맞추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네. 반사판이요. 반사판은 이제 그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굴곡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턱의 그림지잖아요. 이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반사판 같은 걸로. 그럼 그때 쓰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조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사판은 훌륭한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비표판을 넣어주나요? 안 되나요? 순광광을 쓰시면 충분히 되시죠. 네, 완전 달라요. 선생님 지금 자 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 다르죠. 네. 그 반사판도 보통 많이 쓰시는 게 흰색, 실버, 은색이랑 흰색 이렇게 양면에 대해 제일 많이 쓰세요. 좀 부드러움이 달라지죠. 실버 쓰면 좀 강해지죠. 다르죠. 골드도 있습니다. 골드도 이제 진한 골드가 있고 은은한 골드도 있고요. 다르죠, 선생님. 오늘 사은품으로 드렸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순간광을 쓰시는 분들은 조명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순간광은 빛이 강하기 때문에 튕겨서 나오는 빛이 하나의 조명이 새로운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장비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그 촬영하실 때는 턱의 그림자 없애라고 많이 쓰세요. 사람이 턱의 그림자가 제일 많이 지니까 보통. 모든 건 다 써보아야 됩니다. 근데 장비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절대. 제가 대학 때 장비 욕심 내다가 패망한. 제가 대학 때 카메라를 한 8번 바꿨어요. 써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기자재 파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진 안 찍고. 새 거 샀다가 중고로 팔고 중고로 사고 중고 팔고 또 새 거 중고 샀다가 그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근데 장비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딱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하면 뭐 카메라 회사나 이런 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회사도 장비 파는 회사지만 진짜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출 보정이라는 경우인데 그건 건드릴 필요는 없죠. 우선은 그 가운데 놓고 쓰시면 되는데 걔도 이제 노출의 값을 좀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그냥 M으로 이제 연습을 하십시오. 매뉴얼로. 그러면 좀 더 좋은 사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육현생에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진 하시거나 뭐 영상 하실 때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화로 하는 건 저희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조명이나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좀 팁을 저희 직원들한테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든 뭐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장비 안 사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욕심 많이 내셔갖고 장비에 그냥 아예 사지 말고 가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아니어서 어떤 도움이 많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좀 더 좋은 커리큘럼을 만나 뵐 거고요. 제가 뭐 공지사항은 아니지만 다다음 주 25일에는 이제 목요일 1월 25일 목요일에는 스파이더 5 그러니까 컬러
모니터 색상 보정에 대한 그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월 8일에는 그 여기 카메라 렌즈 쓰실 때 꼭 쓰시는 필터 있잖아요. 필터에 관해서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 이후의 거는 이제 사진이랑 관련된 세미나는 아직 잡혀 있는 게 없고요. 우선 25일, 2월 8일에는 세미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끝나고 저희 직원들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추운데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